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전 세계 수많은 백만 장자를 탄생시킨 성공학 연구자이다. 개인의 성취에 대한 기념비적인 인물이자 현대 동기부여 분야에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방법을 알려주는 작가였다. 가장 유명한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그는 성공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제시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다. 첫째, 원하는 금액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설정하라.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결정하라.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었을 때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정확히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셋째, 시한을 정하라. 원하는 부를 얻고자 하는 시한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계획을 수립하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즉시 실행하라. 다섯째, 목표 금액을 글로 작성하라. 목표한 금액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글로 작성하라.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 시한과 돈의 대가로 무엇을 줄지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모을 계획 역시 명확하게 기술하라. 여섯째, 글로 적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큰 소리로 읽어라. 읽으면서 이미 부를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믿어보라. 이 6가지는 돈뿐만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든 적용할 수가 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나폴레온 힐은 이 책에서 6개의 단계를 활용하는 방법들과 그 밖의 성공 원칙들을 보여줄 것이다. 600명이 넘는 고위 인사가 나에게 경제적인 성공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그중 누구도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 깨달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나로서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고 나니 놀랍게도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청사진을 따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백화점의 왕이자 자선가로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될 때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어쩌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언젠가 결과적으로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찾아낸 뒤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곧바로 도와라. 그 사람의 해결책을 찾을 때쯤이면 당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독특한 철학을 접하자마자 나를 포함해 주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이 조언이 옳다는 것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워너 메이커의 철학, 즉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 먼저 타인을 돕는 습관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대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해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다. 바로 불을 축적하면서 얻은 노하우였다. 카네기는 불을 다루는 기술에 대가했다. 직원은 물론이고 사업 파트너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일을 훌륭히 해냈다. 덕분에 미국의 다른 어떤 사업가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양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행복을 나누는 일이 두 가지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보답은 다른 이의 성공을 도우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보답은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꺼이 행복을 나누는 자세는 인생의 여러 재산 중 하나이다. 인생의 재산 중 첫 번째 항목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긍정적인 마음가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이제 이 원칙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내 유명한 제자 중 하나인 에드워드 초우트에 관한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 판매원이었다. 자신의 시간 중 80%를 정부가 전쟁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10%의 시간은 다른 생명보험 판매원들을 돕고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판매 실적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경쟁자인데도 말이다. 도움에 대한 보상은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는 나머지 10%의 시간만으로 본인 몫의 생명보험 판매 업무를 처리했다. 무려 90%의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다니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법도 하다. 그럼 그의 실제 판매 기록을 살펴보자. 어떤 해에는 첫 3개월 동안 생명보험을 300만 달러 넘게 계약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초우트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진행이 됐다. 그들은 초우트가 90%의 시간을 써가며 도움을 건넨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이때 달성한 실적은 평균 수준의 보험 판매원이 10년을 열성껏 일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였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마다 그 행복을 건네받은 이는 당신에게 빚을 지는 셈이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낫다. 초우트는 성공 철학을 다룬 내 책을 통해 행복 나누기 원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책 수백 권을 사인까지 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는 했다.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그 책 덕분에 초우트를 떠올렸으며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 새로운 고객이 되었다. 그러니 초우트 본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 초우트가 오로지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책에 사인까지 하며 선물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책을 나눠준 사람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리가 없는 사람들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고 색다른 영감의 원천이 필요했다. 마침내 내 책과 내 철학을 만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며 내 책이 그를 도운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줬다고 한다.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삶은 평생 지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기만 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성공을 얻지도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를 깨우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에드워드 초우트는 이를 깨우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일찍이 깨달았듯
초호투도 부를 소유하는 방법이 부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 뿐임을 깨달았다. 현재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부유하든 이 진리가 잘 전달돼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변 사람을 도와라. 도움이라는 것은 적당한 순간의 힘을 돋우는 몇 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물질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다. 어떤 도움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노력은 그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로 즉각 돌아올 것이다. 사업상 거래를 할 때 현자는 상대방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정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이 초래할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다. 현자는 불공정한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이익보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치러야 될 죗값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자는 생각이 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자신이 발산한 생각이 모두 때가 되면 본질적으로 축복이나 저주로 돌아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발산한 생각이 돌아올 때는 처음보다 상태가 훨씬 증폭돼 유사한 생각들까지 함께 데리고 온다는 점도 알고 있다. 현자는 타인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현자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나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기회의 씨앗을 심는 행동이라는 것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 더불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씨앗이 반드시 잘 성장해 풍성한 수확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도 한다. 진정한 현자는 어떤 이유로든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자 할 때는 모든 이가 때때로 그러듯 말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현자는 물가의 모래 위에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은 뒤 누군가가 보기 전에 그 글이 파도에 지워지기를 바란다. 진정한 현자는 절대 개혁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참된 개혁은 내면에서 자신만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 일어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마크의 가게를 둘러보니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사 공간이 넓고 아름다웠다. 각종 장비 역시 최고급이었다. 새로 생긴 공간인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주차시설이 모두 가까워서 입지 조건이 매우 훌륭했다. 나는 상상력을 발휘해 금세 마크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떠올렸다. 바로 성공 철학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저녁 시간대에 마크의 식당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저녁 식사 계산서가 곧 수강권이 되는 셈이었다. 우리는 지역신문을 통해 계획을 알렸다. 안내문을 인쇄해서 주변 가게에 모조리 보내기도 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식당의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야 했다. 이후 거의 매일 저녁마다 자리가 가득 차는 바람에 수많은 손님이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크의 저녁 영업은 순식간에 그의 사업에서 핵심으로 거듭났다. 마크가 들인 비용은 얼마였을까? 광고에 사용한 돈이 전부였다.
나는 그에게 일절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했다. 친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었을 뿐이다. 명심하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나 역시 내 문제의 해결책을 향해 잘 나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분명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말이다. 보상의 법칙은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이 얼마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에머슨의 심오한 가르침을 명심하자. 행동하라. 그럼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행동했다. 그것도 순전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이타심만으로 행동했다. 결코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뭔지를 묻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도움을 줄 만한 친구에게 그리고 큰 고생 없이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 그를 돕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그저 좋아서 했던 셈이다. 그 시점에서 내가 수정구슬을 볼 줄 알았다면 친구에게 주는 도움에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봤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친구를 도우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보상은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크와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운명의 손길이 한동안 나를 외면했지만 마크를 도우면서 운명의 손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희망의 별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목의 요점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이 글이 분명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명심하라. 나는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을 도울 기회가 찾아오면 처음부터 곧장 행동하라. 아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직접 만들면 된다. 그런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원하는 길에 진입할 수가 있다. 마음의 평화라는 궁극의 비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뒷부분에는 저자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에머슨의 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미신에 평생 고통받는다. 하지만 사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듯 인간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거래에는 조용한 제3자가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과 영혼은 모든 계약이 이행될 것임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제 할 일을 하면 절대 손해를 입지 않는다. 당신의 윗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신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하라. 모든 노력은 상환되는 법이다. 상환은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더 좋다. 신은 복리에 복리를 더해 빚을 갚기 때문이다. 나는 재화를 축적해서 성공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향하는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서 은혜를 베풀되 신세진 이가 자발적으로 보답하지 않는 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나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나는 내 실제 경험을 통해 보상의 법칙에 대한 에머슨의 견해를 시험했고 그의 생각이 불변의 진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25년이 넘는 기간에 포드사 사업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니 헨리 포드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즉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에 도움이 된 특성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이 출중했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을 쓰지 않는 능력도 뛰어났다. 성공의 비법을 20년간 연구한 결과 나는 실패에 빠지는 주요 원인 31가지를 밝혀냈다. 그중 첫 번째이자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두려움, 불안, 시기, 탐욕, 좌절, 실패 등 원치 않는 상황과 감정에 마음을 두는 습관이다. 마음속에 이 같은 부정적인 상태가 팽배하면 절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 한 번은 헨리 포드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대답을 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느라 바쁘다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어. 여기 이 멋진 공식으로 마음을 다루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어디서 그런 훌륭한 철학의 토대를 만든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다.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집중했더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방법이 항상 따라왔지. 반면 내 앞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생각하면 반드시 패배가 따라왔다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토대가 되었어. 포드의 성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했고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는 상상력을 고양하는 훌륭한 자극제이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가 좋은 예이다. 포드는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한 조각으로 주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다. 당시에는 두 조각으로 주조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기에 엔지니어 한 명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포드가 소리쳤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군. 어서 가서 시험해보게. 온갖 방안을 차례차례 테스트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포드가 말했듯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갇혀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포드는 엔지니어링 부서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실린더 블록을 한 조각으로 주조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하게. 몇 시간 후 한 조각으로 주조된 실린더 블록이 주조 공장으로부터 전달이 되었다. 한 직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는 제도실에서 종이를 붙잡고 있는 대신 주조 공장에서 금속으로 실험을 해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다. 무의미를 의미로 전환하라. 당신의 과거보다 더 무의미한 것은 없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슬픔을 일으키는 모든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거의 슬픈 경험을 들춰내고 곱씹는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다. 모든 불쾌한 경험은 그와 동등한 기쁨이나 이익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약 불쾌한 경험을 떠올려야만 한다면 그와 동등한 이익의 씨앗을 찾아가면서 불쾌한 경험을 무언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어쩌면 그 씨앗은 슬픈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불쾌한 경험이 마음에 흉측한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은 지금까지 입은 상처와 미래에 입을지도 모를 다른 상처를 모두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에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 존재할 수도 있다. 불쾌한 경험, 실망, 좌절과 이어지는 문을 닫아라. 위대하고 절대적인 치유자인 시간은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마음을 조절해 나쁜 경험에서도 동등한 이익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로 통하는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다. 그래야 이미 떠나보낸 경험을 틈새 너머로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빛바랜 희망과 불쾌한 경험이 묻힌 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묘지로 가로질러 뻗은 길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에 다다를 수가 없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행복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과 정신적인 반응을 저절로 떨쳐낼 수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이처럼 뛰어난 통솔력을 갖추기 전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떨쳐야 한다. 떨쳐내기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하는 습관과 같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저 당신의 생각이 불쾌한 경험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즐거운 환경으로 이끌어주면 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낙심했다고 생각해보자. 상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워낙 깊어서 당신이 보기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일단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절대라는 말을 섣불리 꺼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당신이 가진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라. 그런 다음 최고의 치료제인 시간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하라. 아마도 며칠 안에 혹은 길어야 몇 주 안에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행운을 자신이 어떻게 거머쥐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반면 마음의 평화를 결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좌절에 빠져있는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만다. 마음가짐은 말하자면 수문과 같아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안전벨트인 셈이다.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져 실패를 피하지 못한다. 마음가짐은 열망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9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9가지 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9가지 동기는 다음과 같다. 사랑의 감정, 성욕의 감정, 물질적인 부를 향한 욕구,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 사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구. 나머지 2가지는 부정적인 동기이다. 분노나 복수의 감정, 공포의 감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자제하는 모든 것이 이 9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 지배를 당해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만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쉽게 성공에 이르렀을 텐데 말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2가지 부정적인 동기를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노력의 형태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이용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있다. 사람 마음에 처음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만약 타인을 해치겠다는 목표로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자기 수양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수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평생 경험하는 당신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마음가짐에 의해 부여된다. 마음가짐은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과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결정할 수가 있다. 당신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뇌는 끊임없이 활동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방출하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때 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생각의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조화를 이룰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인다. 만약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마치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법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분명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반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가짐을 지배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다. 또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은 사물이다. 자이든 타이든 생각의 신호를 내보내면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는 돈이 너무 적으면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용기를 내서 미래를 바라보자. 내 안내를 따르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해보자. 덫에 걸린 두 마리 쥐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두 쥐는 미끼로 놓여있던 치즈를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둘 중 현명한 쥐가 말했다. 치즈는 네가 먹으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덫에서 탈출하는 방법뿐이야. 당신이 현명한 쥐와 같은 타입이라고 가정해보자. 지금의 당신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에 갇혀 탈출구를 찾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루트르노 회사의 주조 부서에서 시작된다. 주조 부서는 열기, 연기, 먼지로 악명이 높아 공장 전체를 통틀어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꺼리는 곳이었다. 주조 부서원은 총 20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반드시 진급해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거의 모든 동료 직원들이 힘든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불평한다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아이디어는 그를 주조부서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뿐 아니라 그에게 더 크고 좋은 기회를 안겨줬다. 그는 지금도 성공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덤으로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주조부서의 업무에서 무언가 감사할 것을 찾아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조부서 동료들을 하나하나 설득했다. 마침내 그의 아이디어가 들불처럼 번져 얼마 지나지 않아 주조부서에서는 더 이상 불평이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수년 내내 적자였던 부서 운영 비용이 놀랍게도 흑자로 전환돼 전체 부서 중에서도 수익성이 매우 좋은 부서로 거듭나게 되었다. 물론 부서원들의 임금 역시 인상이 되었다. 이 특별한 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진급을 거듭해 이 회사의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한편 그의 명성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최상위급 회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수준이었다. 현재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바꾸기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따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같은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다. 출발점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마음가짐은 마음속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마음속에서 조절해야만 한다. 일은 어떤 것이든 두 종류의 이익을 제공한다. 하나는 월급 봉투에 담긴 급여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둘 중에는 후자가 더 중요한 자산이다. 전자는 같은 직군에 속하는 경쟁자들로 인해 한계가 있는 반면 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엇에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조부서의 직원이 해냈듯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한층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즉, 내가 받는 보상에 비해 더 많고 더 나은 서비스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면 된다. 지금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고용주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할 자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한층 더 노력한다는 원칙을 더 큰 기회와 보상을 얻기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젠가 헨리 포드가 내게 묘사했던 사람이 평균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포드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많은 사람을 면접했다. 한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유독 뛰어나 보여 원하는 급여를 물었더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원합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포드가 말했다. 좋네. 나는 자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네. 일단 한 달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네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야. 우리는 그 뒤로 자네의 가치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겠네. 그러자 지원자가 소리쳤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있는걸요? 포드는 그 뒤로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한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마음의 평화, 높은 책임을 요하고 벌이도 좋은 직업이나 사업, 상위 계층으로서 이루는 성공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운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법이다. 일찍이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기를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모든 직장 동료의 마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반면 카네기는 찰스 슈왑에게 정규 급여에 더해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의 추가 보상을 기꺼이 지급했다. 슈왑이 그만의 성격을 통해 직장의 훌륭한 마음가짐을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카네기와의 협업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슈왑의 연봉은 7만 5천 달러였다. 이게 그의 실제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그의 건강한 마음 상태가 카네기 공장 수천 명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최고 연봉의 10배 이상이 종종 지급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슈왑은 일당 50센트를 받는 평범한 노동자로 커리어를 시작해 스스로의 힘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실제로 관리한 것은 그의 마음뿐이었다. 이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마치겠다. 부디 교훈들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럼 손이 닿는 곳에 마음의 평화가 보일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자는 나폴레온 힐,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전 세계 수많은 백만 장자를 탄생시킨 성공학 연구자이다. 개인의 성취에 대한 기념비적인 인물이자 현대 동기부여 분야에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방법을 알려주는 작가였다. 가장 유명한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그는 성공에 이르는 여러 단계를 제시한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다. 첫째, 원하는 금액을 마음속으로 정확히 설정하라.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액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결정하라. 원하는 만큼의 부를 얻었을 때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 정확히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셋째, 시한을 정하라. 원하는 부를 얻고자 하는 시한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계획을 수립하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즉시 실행하라. 다섯째, 목표 금액을 글로 작성하라.
목표한 금액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글로 작성하라.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 시한과 돈의 대가로 무엇을 줄지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모을 계획 역시 명확하게 기술하라. 6째, 글로 적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 큰 소리로 읽어라. 읽으면서 이미 부를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믿어보라. 이 6가지는 돈뿐만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든 적용할 수가 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나폴레온 힐은 이 책에서 6개의 단계를 활용하는 방법들과 그 밖의 성공 원칙들을 보여줄 것이다. 600명이 넘는 고위 인사가 나에게 경제적인 성공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그중 누구도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이 깨달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나로서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고 나니 놀랍게도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청사진을 따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백화점의 왕이자 자선가로 유명한 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될 때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어쩌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고 언젠가 결과적으로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주위를 둘러보며 당신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찾아낸 뒤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곧바로 도와라. 그 사람의 해결책을 찾을 때쯤이면 당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독특한 철학을 접하자마자 나를 포함해 주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이 조언이 옳다는 것이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워너 메이커의 철학, 즉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 먼저 타인을 돕는 습관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그래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 중 대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해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다. 바로 부를 축적하면서 얻은 노하우였다. 카네기는 부를 다루는 기술에 대가했다. 직원은 물론이고 사업 파트너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일을 훌륭히 해냈다. 덕분에 미국의 다른 어떤 사업가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양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행복을 나누는 일이 2가지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보답은 다른 이의 성공을 도우며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2번째의 보답은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꺼이 행복을 나누는 자세는 인생의 여러 재산 중 하나이다. 인생의 재산 중 첫 번째 항목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긍정적인 마음가짐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이제 이 원칙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내 유명한 제자 중 하나인 에드워드 초우트에 관한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 판매원이었다. 자신의 시간 중 80%를 정부가 전쟁 채권을 팔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10%의 시간은 다른 생명보험 판매원들을 돕고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판매 실적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경쟁자인데도 말이다. 도움에 대한 보상은 요청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는 나머지 10%의 시간만으로 본인 몫의 생명보험 판매 업무를 처리했다. 무려 90%의 시간을 남을 위해 사용하다니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질 법도 하다. 그럼 그의 실제 판매 기록을 살펴보자. 어떤 해에는 첫 3개월 동안 생명보험을 300만 달러 넘게 계약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초호투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진행이 됐다. 그들은 초호투가 90%의 시간을 써가며 도움을 건넨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이때 달성한 실적은 평균 수준의 보험 판매원이 10년을 열성껏 일해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였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눠줄 때마다 그 행복을 건네받은 이는 당신에게 빚을 지는 셈이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보다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낫다. 초호투는 성공 철학을 다룬 내 책을 통해 행복 나누기 원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책 수백 권을 사인까지 해서 여기저기 나눠주고는 했다.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그 책 덕분에 초호투를 떠올렸으며 자연스럽게 그를 찾아 새로운 고객이 되었다. 그러니 초호투 본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 초호투가 오로지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책에 사인까지 하며 선물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책을 나눠준 사람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리가 없는 사람들 또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고 색다른 영감의 원천이 필요했다. 마침내 내 책과 내 철학을 만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며 내 책이 그를 도운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줬다고 한다.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삶은 평생 지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언가를 받기만 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성공을 얻지도 유지하지도 못한다. 이를 깨우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에드워드 초호투는 이를 깨우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일찍이 깨달았듯 초호투도 부를 소유하는 방법이 부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 뿐임을 깨달았다. 현재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부유하든 이 진리가 잘 전달돼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면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변 사람을 도와라. 도움이라는 것은 적당한 순간의 힘을 돋우는 몇 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물질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다. 어떤 도움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노력은 그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로 즉각 돌아올 것이다. 사업상 거래를 할 때 현자는 상대방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정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당한 이익이 초래할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다. 현자는 불공정한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이익보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치러야 될 죗값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자는 생각이 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자신이 발산한 생각이 모두 때가 되면 본질적으로 축복이나 저주로 돌아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발산한 생각이 돌아올 때는 처음보다 상태가
훨씬 증폭돼 유사한 생각들까지 함께 데리고 온다는 점도 알고 있다. 현자는 타인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현자는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나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기회의 씨앗을 심는 행동이라는 것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 더불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 씨앗이 반드시 잘 성장해 풍성한 수확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도 한다. 진정한 현자는 어떤 이유로든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자 할 때는 모든 이가 때때로 그러듯 말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현자는 물가의 모래 위에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은 뒤 누군가가 보기 전에 그 글이 파도에 지워지기를 바란다. 진정한 현자는 절대 개혁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참된 개혁은 내면에서 자신만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 일어나거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마크의 가게를 둘러보니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사 공간이 넓고 아름다웠다. 각종 장비 역시 최고급이었다. 새로 생긴 공간인데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주차시설이 모두 가까워서 입지 조건이 매우 훌륭했다. 나는 상상력을 발휘해 금세 마크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떠올렸다. 바로 성공 철학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저녁 시간대에 마크의 식당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저녁 식사 계산서가 곧 수강권이 되는 셈이었다. 우리는 지역신문을 통해 계획을 알렸다. 안내문을 인쇄해서 주변 가게에 모조리 보내기도 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식당의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야 했다. 이후 거의 매일 저녁마다 자리가 가득 차는 바람에 수많은 손님이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크의 저녁 영업은 순식간에 그의 사업에서 핵심으로 거듭났다. 마크가 들인 비용은 얼마였을까? 광고에 사용한 돈이 전부였다. 나는 그에게 일절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했다. 친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었을 뿐이다. 명심하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나 역시 내 문제의 해결책을 향해 잘 나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분명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말이다. 보상의 법칙은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이 얼마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에머슨의 심오한 가르침을 명심하자. 행동하라. 그럼 힘을 얻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행동했다. 그것도 순전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이타심만으로 행동했다. 결코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뭔지를 묻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도움을 줄 만한 친구에게 그리고 큰 고생 없이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 그를 돕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그저 좋아서 했던 셈이다. 그 시점에서 내가 수정구슬을 볼 줄 알았다면 친구에게 주는 도움에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봤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친구를 도우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보상은 지금도 내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크와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운명의 손길이 한동안 나를 외면했지만 마크를 도우면서 운명의 손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희망의 별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목의 요점이 지금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이 글이 분명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명심하라. 나는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되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을 도울 기회가 찾아오면 처음부터 곧장 행동하라. 아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직접 만들면 된다. 그런 마음의 평화로 향하는 원하는 길에 진입할 수가 있다. 마음의 평화라는 궁극의 비밀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뒷부분에는 저자가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에머슨의 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속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미신에 평생 고통받는다. 하지만 사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듯 인간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거래에는 조용한 제3자가 존재한다. 사물의 본질과 영혼은 모든 계약이 이행될 것임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제 할 일을 하면 절대 손해를 입지 않는다. 당신의 윗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신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하라. 모든 노력은 상환되는 법이다. 상환은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더 좋다. 신은 복리에 복리를 더해 빚을 갚기 때문이다. 나는 재화를 축적해서 성공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향하는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서 은혜를 베풀되 신세진 이가 자발적으로 보답하지 않는 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나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나는 내 실제 경험을 통해 보상의 법칙에 대한 에머슨의 견해를 시험했고 그의 생각이 불변의 진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결과를 정한다. 25년이 넘는 기간에 포드사 사업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니 헨리 포드의 특성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즉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공에 도움이 된 특성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능력이 출중했다.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을 쓰지 않는 능력도 뛰어났다. 성공의 비법을 20년간 연구한 결과 나는 실패에 빠지는 주요 원인 31가지를 밝혀냈다. 그중 첫 번째이자 제일 빈번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두려움, 불안, 시기, 탐욕, 좌절, 실패 등 원치 않는 상황과 감정에 마음을 두는 습관이다. 마음속에 이 같은 부정적인 상태가 팽배하면 절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 한 번은 헨리 포드에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대답을 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느라 바쁘다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어. 여기 이 멋진 공식으로 마음을 다루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질문을 이어갔다. 어디서 그런 훌륭한 철학의 토대를 만든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다.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집중했더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방법이 항상 따라왔지. 반면 내 앞길을 막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생각하면 반드시 패배가 따라왔다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토대가 되었어. 포드의 성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했고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명확한 목표는 상상력을 고양하는 훌륭한 자극제이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가 좋은 예이다. 포드는 엔진의 실린더 블록을 한 조각으로 주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다. 당시에는 두 조각으로 주조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기에 엔지니어 한 명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포드가 소리쳤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군. 어서 가서 시험해보게. 온갖 방안을 차례차례 테스트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포드가 말했듯 엔지니어들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갇혀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포드는 엔지니어링 부서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실린더 블록을 한 조각으로 주조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하게. 몇 시간 후 한 조각으로 주조된 실린더 블록이 주조 공장으로부터 전달이 되었다. 한 직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는 제도실에서 종이를 붙잡고 있는 대신 주조 공장에서 금속으로 실험을 해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다. 무의미를 의미로 전환하라. 당신의 과거보다 더 무의미한 것은 없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슬픔을 일으키는 모든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거의 슬픈 경험을 들춰내고 곱씹는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다. 모든 불쾌한 경험은 그와 동등한 기쁨이나 이익의 씨앗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약 불쾌한 경험을 떠올려야만 한다면 그와 동등한 이익의 씨앗을 찾아가면서 불쾌한 경험을 무언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어쩌면 그 씨앗은 슬픈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불쾌한 경험이 마음에 흉측한 상처를 남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은 지금까지 입은 상처와 미래에 입을지도 모를 다른 상처를 모두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에 동등한 이익의 씨앗이 존재할 수도 있다. 불쾌한 경험, 실망, 좌절과 이어지는 문을 닫아라. 위대하고 절대적인 치유자인 시간은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마음을 조절해 나쁜 경험에서도 동등한 이익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로 통하는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한다. 그래야 이미 떠나보낸 경험을 틈새 너머로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빛바랜 희망과 불쾌한 경험이 묻힌 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묘지로 가로질러 뻗은 길로는 결코 마음의 평화에 다다를 수가 없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행복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과 정신적인 반응을 저절로 떨쳐낼 수가 있다. 하지만 마음이 이처럼 뛰어난 통솔력을 갖추기 전이라면 당신의 마음과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떨쳐야 한다. 떨쳐내기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하는 습관과 같다. 아마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저 당신의 생각이 불쾌한 경험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즐거운 환경으로 이끌어주면 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낙심했다고 생각해보자. 상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워낙 깊어서 당신이 보기에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것만 같다. 일단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절대라는 말을 섣불리 꺼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당신이 가진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라. 그런 다음 최고의 치료제인 시간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하라. 아마도 며칠 안에 혹은 길어야 몇 주 안에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행운을 자신이 어떻게 거머쥐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반면 마음의 평화를 결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좌절에 빠져 있는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만다. 마음가짐은 말하자면 수문과 같아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힘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이 선물한 안전벨트인 셈이다.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계획을 짤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빠져 실패를 피하지 못한다. 마음가짐은 열망과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9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이끌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9가지 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9가지 동기는 다음과 같다. 사랑의 감정, 성욕의 감정, 물질적인 부를 향한 욕구,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싶은 욕구, 사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구. 나머지 2가지는 부정적인 동기이다. 분노나 복수의 감정, 공포의 감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거나 자제하는 모든 것이 이 9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는 절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생 동안 2가지 부정적인 동기에 지배를 당해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만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쉽게 성공에 이르렀을 텐데 말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2가지 부정적인 동기를 억누르거나 긍정적인 노력의 형태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7가지 긍정적인 동기를 이용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바라는 만큼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면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든 간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있다. 사람 마음에 처음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만약 타인을 해치겠다는 목표로 허비할 시간이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자기 수양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소수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에 속하는 지극히 평범한 자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평생 경험하는 당신 마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마음가짐에 의해 부여된다. 마음가짐은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는 대상과 상황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도 결정할 수가 있다. 당신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뇌는 끊임없이 활동한다.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뇌가 방출하는 신호를 감지한다. 이때 뇌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생각의 신호 중에서 당신의 마음가짐과 조화를 이룰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인다. 만약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편이라면 마치 당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법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당신은 분명 불가능하다는 마음가짐에 이르고 말 것이다. 반면 7가지 긍정적인 동기가 마음가짐을 지배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당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된 셈이다. 또한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은 사물이다. 자이든 타이든 생각의 신호를 내보내면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와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한다.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는 돈이 너무 적으면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용기를 내서 미래를 바라보자. 내 안내를 따르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당신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해보자. 덫에 걸린 2마리 쥐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2 쥐는 미끼로 놓여있던 치즈를 누가 먹었는지에 대해서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둘 중 현명한 쥐가 말했다. 치즈는 네가 먹으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덫에서 탈출하는 방법뿐이야. 당신이 현명한 쥐와 같은 타입이라고 가정해보자. 지금의 당신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에 갇혀 탈출구를 찾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루트르노 회사의 주조 부서에서 시작된다. 주조 부서는 열기, 연기, 먼지로 악명이 높아 공장 전체를 통틀어 직원들이 가장 일하기 꺼리는 곳이었다. 주조 부서원은 총 20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반드시 진급해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거의 모든 동료 직원들이 힘든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불평한다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아이디어는 그를 주조부서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뿐 아니라 그에게 더 크고 좋은 기회를 안겨줬다. 그는 지금도 성공적으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덤으로 마음의 평화까지 얻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주조부서의 업무에서 무언가 감사할 것을 찾아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조부서 동료들을 하나하나 설득했다. 마침내 그의 아이디어가 들불처럼 번져 얼마 지나지 않아 주조부서에서는 더 이상 불평이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수년 내내 적자였던 부서 운영 비용이 놀랍게도 흑자로 전환돼 전체 부서 중에서도 수익성이 매우 좋은 부서로 거듭나게 되었다. 물론 부서원들의 임금 역시 인상이 되었다. 이 특별한 운동을 이끌었던 그는 진급을 거듭해 이 회사의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한편 그의 명성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최상위급 회사들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임금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수준이었다. 현재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바꾸기 위해 훌륭한 가르침을 따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같은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다. 출발점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마음가짐은 마음속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마음속에서 조절해야만 한다. 일은 어떤 것이든 두 종류의 이익을 제공한다. 하나는 월급 봉투에 담긴 급여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둘 중에는 후자가 더 중요한 자산이다. 전자는 같은 직군에 속하는 경쟁자들로 인해 한계가 있는 반면 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엇에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주조부서의 직원이 해냈듯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한층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즉, 내가 받는 보상에 비해 더 많고 더 나은 서비스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면 된다. 지금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더 이상 고용주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일을 할 자격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한층 더 노력한다는 원칙을 더 큰 기회와 보상을 얻기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젠가 헨리 포드가 내게 묘사했던 사람이 평균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포드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 많은 사람을 면접했다. 한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유독 뛰어나 보여 원하는 급여를 물었더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원합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포드가 말했다. 좋네. 나는 자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네. 일단 한 달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네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야. 우리는 그 뒤로 자네의 가치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겠네. 그러자 지원자가 소리쳤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있는걸요? 포드는 그 뒤로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가 한 말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마음의 평화, 높은 책임을 요하고 벌이도 좋은 직업이나 사업, 상위 계층으로서 이루는 성공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풍요롭게 채운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법이다. 일찍이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기를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모든 직장 동료의 마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반면 카네기는 찰스 슈왑에게 정규 급여에 더해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의 추가 보상을 기꺼이 지급했다. 슈왑이 그만의 성격을 통해 직장의 훌륭한 마음가짐을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카네기와의 협업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슈왑의 연봉은 7만 5천 달러였다. 이게 그의 실제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그의 건강한 마음 상태가 카네기 공장 수천 명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최고 연봉의 10배 이상이 종종 지급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슈왑은 일당 50센트를 받는 평범한 노동자로 커리어를 시작해 스스로의 힘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실제로 관리한 것은 그의 마음뿐이었다. 이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마치겠다. 부디 교훈들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럼 손이 닿는 곳에 마음의 평화가 보일 것이다.